아카데미는 통계를 바라보는 제대로 된 눈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계 아카데미 강연을 진행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이번 아카데미의 진행 일정과 통계청 통계 아카데미 연간 일정, 그리고 이번 연사이신 최성욱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아카데미는 잠시 후부터 시작하여 80분간 연사님의 강의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강의가 끝나면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추첨이 있을 예정이며, 받으신 설문지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통계 아카데미의 연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5월 19일 인공지능의 역사와 챗GPT라는 주제로 1회차 통계 아카데미를 대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통계를 바라보는 제대로 된 눈이라는 주제로 2회차 통계 아카데미를 서울에서 금일 진행할 예정이고, 3회차 통계 아카데미는 아직 일정, 주제, 강사 등이 미정이며 장소는 제주도로 되어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통계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해주실 최성욱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욱 교수님은 198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산업자원부 수기관으로 근무하셨으며 현재 경기대학교 진성액 교양대학장과 한국바이오경제학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정기위원회 위원으로도 계십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해주실 최성욱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성호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장마철에 또 이제 그치자마자 무더위가 왔는데, 이 더운 여름에 통계학을 공부하신다고 누가 모이실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지금 많은 분들,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매우 반갑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통계 강의는 학술적인, 전문적인 내용을 강의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여기 수험서들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시험에도 바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까 소개도 받았지만,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고, 이제 통계를 많이 사용은 하죠. 근데 최근에 통계에 관한 어떤 비판적 시각을 가지자는 뜻에서 대중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 책을 보고 저를 강의에 초청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계 안목이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주로 조작된 데이터와 숫자, 우리가 통계에 속지 말자, 우리가 통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농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크 트웨인 같은 미국 작가가 lies, damn lies, and statistics. 그래서 거짓말이 있고 새빨간, 또는 damn이니까 빌어먹을 거짓말, 이렇게 되겠죠. 있고 통계가 있다.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잘못 남용되면,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통계학자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은유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계를 바로 보기 위해서 잘못 오용되는 통계를 좀 가려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책을 썼고, 저는 이제 젊은 시절에는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같은 공저자는 또 지금까지 계속 공직에 있고, 그래서 최근에 G20, G7 국제협력 대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마침 연구실에 왔다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대중서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책을 써봤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미는, 우리는 이제 정책 수립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통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아까 통계에 관한 여러 가지 농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는 나는 신을 믿는다. 신을 믿는데 그 외에는 다 나한테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거다. 이런 농담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은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지만 그 외에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부 정책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름대로의 생각을 풀어나가고 그 상사들이 거기에 동의하면 그게 정책이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책도 역시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 또는 정책,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강조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UN이나 OECD에서 여러 가지 개발 목표를 세우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데이터에 기반해서 뭔가 목표를 세우고 또 달성했는가를 체크하고, 우리 요즘 어떤 조직도 KPI라고 해서 Key Performance Indicator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우리가 보여줘야 믿는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달성을 해나가고 어떤 성과를 체크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마지막 결론이었지만 나름대로 각자 자기 자신의 어떤 통계 플랫폼을 우리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부제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그리스 신화의 아마 여러분 아시죠? 여인숙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오면 자기 침대에 맞춰서 키가 크면 다리를 자르고 뭐 키가 작으면 늘려서 사람이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래서 통계라는 것이 입맛대로 재단하기 시작하면 어떤 이야기든 원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아까 통계에 관한 또 농담 중에는 통계는 사람과 같다. 이건 뭐 헌법적으로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서 고문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는데 자꾸 고문을 하면 못 살게 굴면, 그죠? 쥐어짜면 뭔가 이야기를 한다, 통계가. 뭐 이런, 그러니까 통계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얘기를 뒷받침해 줄 수가 있다. 이제 그걸 돌려 말하면 우리가 통계로서 어떤 말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에 대한, 가짜 뉴스에 대한, 가짜 어떤 결론에 대한 그런 우려가 항상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한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뭐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 갈팡질팡하던 여러 가지 그 정책들, 또 사회적인 움직임들에 대해서 통계가 뭔가 통계에 혼선이 있구나. 결국 정치 방역이 아니라 과학 방역은 통계에 기반한 방역이어야 되는데 뭔가 통계에 흔들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2018년이니까 그 전에 지난 정부의 소득분배 통계, 자칫하면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배제하고 소득분배를 둘러싼 여러 가지 통계에 관한 갈등이 있었어요. 아직도 온고잉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통계라는 게 자칫 오용될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도 조사기관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면 결과가 다를 수가 있는데, 어느 한 조사는 같은 날 거의 같은 방식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역시 선거뿐만 아니라 뭐 선거만 중요한 게 아니죠. 선거가 물론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떤 정책 결정이나 또 기업의 전략 결정이라든가 비영리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통계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잘못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현대판 프로크루스테스가 난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래서 이미 19세기에 타임머신, 인공지능 이런 거 주제로 SF 소설을 썼던 조지 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읽기와 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통계학적 사고가 중요하다. 통계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이 만든 통계를 바로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아까 증거에 기반한 주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필요한 통계를 때로는 가공해서, 최근에도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뭐 이런 통계가 있어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지금 상당히 의미가 있는 통계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화랑을 하다가 지금 이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분양 통계를 국토부가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발표하는가 보니까 지자체가 건설사로부터 받아가지고 발표한다. 그러니까 건설사는 미분양 주택을 제대로, 그죠? 우리가 물건을 파는데 우리가 얼마나 물건이 안 팔리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발표하겠습니까? 그런 걸 모아가지고 발표한 통계가 과연 믿을만 할까? 이게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통계도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가서 이제 정책 자문을 하는데 중소기업 기본 통계를 만드는데 시차가 한 2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2년 걸리는 통계를 만들어서 과연 어디다 쓸 것인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정책은 신속성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정책은 수립할 때 여기 보시면 인식시차, 결정시차, 집행시차 이런 말이 있는데요. 외부시차 뭐 이렇게 소위 타임래그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 최근 코로나 때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재정도 여유 있게 집행하다가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물가 현상이 지금 1년 이상 거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생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금리를 높이고 고금리 현상이 지금 1년 이상 지속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걱정할 건 경기 침체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될 거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그러면 뭔가 이자율을 낮추고 정부 재정을 늘리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인식시차예요.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게 결정시차고
그걸 집행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재정을 집행하려면 기획재정부가 딱 결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국회 추경을 통과해서 기획재정부가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 돈을 오늘도 지금 뭐 이렇게 정부 자원 가지고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할 텐데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제 집행하고 나면 이자율이 낮아졌구나. 투자 프로젝트가 상당히 수지가 맞겠구나. 이래서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가게도 소비를 늘리고 이렇게 쭉 전반적인 시차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금융시장은 결정하는데 금방 중앙은행이 바로 결정하면 되는데 재정정책은 그러니까 금융정책은 결정 시차는 빠른데 집행 시차가 오래 걸리고 외부 시차가 오래 걸리고 왜?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다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정책은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예산을 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 정부 부처 작성 통계가 2년 이상 걸리면 정책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차를 극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해남의 역설이라는 그런 우리가 통계를 보고 통계를 잘 해석하는 게 또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통계에 관한 농담을 여러 가지 뭐 농담일 수도 격언일 수도 있는데 통계라는 것이 우리가 팩트는 없고 해석만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통계를 활용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계를 시각화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시각화를 통해서 사실을 강조할 수도 있고 바르게 강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과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축구공의 세계 경제를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그 중에 비중이 보면 한 3분의 1, 중국 경제가 한 3분의 1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곧 2030년이면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할 거다. 물론 이것도 이제 환율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환율에는 시장 우리가 여러분이 여행 갈 때 금융기관에서 그 외환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환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고 해가지고 세계은행이 발표를 하지만 물가 수준을 감안해서 환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력을 평가해서 그러면 되게 선진국은 물가가 비싸니까 의료비나 이런 게 비싸잖아요. 서비스 비용이. 그러니까 국민 소득에 비해서 구매력이 좀 낮고 후진국은 물가가 싸니까 시장 환율로 평가한 국민 소득에 비해서 실제 그 구매력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고 나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소득 격차가 좀 줄어드는데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하면 물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지 한참 됐지만 시장 환율로 평가했을 때 2030년에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되게 그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한 2% 정도 차지하는데 그 비중을 축구공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지금 인구로는 그 인도가 중국을 추월했죠. 그래서 인도의 비중도 상당히 또 독일의 비중 뭐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런 시각화의 하나의 사례가 아까 우리가 바이오 경제 얘기를 했지만 나노 기술이라고 있죠. 굉장히 정밀한 기술. 그래서 나노 1m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게 10억분의 1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m가 있고 10억분의 1m가 있으면 이게 뭐 감이 얼마나 작은 크긴 길이인지 감이 안 생기는데 그걸 시각화를 한 자료를 보니까 지구가 테니스 공이라면 테니스 공이 1나노미터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실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이렇게 시각화하는 것도 하나의 통계를 활용하는 중요한 거다. 통계의 기본 사용법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교재를 하면서 이 목차를 어떻게 구성했는가 그러는데 대개는 이제 통계의 기본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모집단과 표본, 그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세 가지 시장 조사,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라든가 또 정부 정책 수립, 아까 소득 분배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지만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 뭐 이런 내용을 강조를 하면서 그런 사례를 다루면서 우리가 통계를 올바로 해석하고 또 스스로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또 잘못된 통계에 속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통계가 있다면 평균이죠. 우리가 경제 통계 중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 GDP다. 그중에 평균 개념으로 1인당 GDP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1인당 GDP가 그 나라 경제를 하나의 숫자로 요약해 줄 수 있는 바로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GDP 크기도 중요하고 1인당 GDP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아까 구매력 평가 환율로 따지면 시장 환율로 따질 때하고 조금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구매력 평가 환율로 따지면 우리가 일본을 2018년부터 지금 추월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1인당 소득이 높은 나라가 된 지가 벌써 한 5, 6년 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평균이라는 게 상당히 간결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고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평균이 오용되기도 하죠. 오늘 지금 통계에 관한 농담을 여러 가지 인용을 하는데, 그 중에 보면 통계학자가 자기 다리는 오븐에 넣어놓고, 오븐은 뜨겁겠죠. 스위치가 올라가 있는데, 또 저 머리는 얼음에 묻어놓고, 난 평균적으로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평균이 자칫하면 다양성을 좀 이렇게 감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는 있지만, 그러나 대표적인 통계 하나를 들어라 그러면 이제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걸 더해서 나눈 건 우리가 많이 쓰는 산술 평균이지만, 우리가 이제 업무를 하거나 할 때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증가율을 계산할 때는 산술 평균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엑셀을 통해서라든가 뭐 이렇게 활용을 하시겠지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너무 쉬워서 학생들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할 것 같은데, 50% 상승, 50% 하락하면 평균이 0이냐? 그게 아니라 증가율, 기하 평균으로 계산을 하면 13.4%다 평균이, 이런 얘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백록담을 등반할 때 올라갈 때 4km 시속, 내려올 때 3km,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조화 평균이라는 개념을 쓴다, 그런 거죠. 왜? 평균 속도가 4km, 3km 그러면 3.5km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백록담으로 올라갈 때 더 오래 걸리겠어요? 내려올 때 더 오래 걸리겠어요? 저렇다면? 아니죠. 물론 올라갈 때 힘이 드니까 많이 걸리는데, 여기 보면 오를 때 시속이 4km.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스태미너를 미리 이제 올라갈 때 쓴 경우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 4km, 내려올 때 3km 속도로 걸었다면 어느 쪽이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려올 때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낮은 속도로 더 오래 걸리니까 평균은 3.5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작은 숫자가 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화 평균이 조금씩 다른, 여기 지금 1.5, 0.5, 여기 괄호가 오타네요. 괄호가 여기 묶어져야죠. 마찬가지지만. 네. 그리고 이제 가중 평균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동북아하고 북미하고를 비교해서 우리가 뭔가 기업이 의사결정을 한다. 그럴 때 이제 동북아 GDP, 동북아는 이제 여기 24,000달러는 한국이고 중국이고 일본이라면, 북미는 미국이 32,000달러, 26,000달러, 10,000달러, 멕시코겠죠.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면 단순 평균은 한 2만 달러 남짓해서 소득순위 비슷한 걸로 그래 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의 인구가 14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를 가중치로 해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5,500만 조금 여유 있게, 중국 인구는 공식적으로는 14억이지만 뭐 한 16억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중 평균을 하니까 현격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면 이 기업이 의사결정할 때 북미에는 좀 고급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고, 동북아에는 좀 범용 제품을 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너무 쉬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우선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퍼센티지 포인트, 이런 말이 상당히 이제 유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것도 역시 하나의 숫자로, 예를 들어 오늘 더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여기로 오면서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유형으로, 뭔가 통계 지식을 얻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좀 좀 사회적인 상식을 넓히고 싶다든지, 뭐 그런 두 가지 이렇게 범주를 나눠가지고 퍼센트를 했을 때 우리가 이 클래스의 어떤 특성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당히 우리가 퍼센트라는 비율이 의미가 있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좀 남용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코스피가 한 2,600 정도 현재 돼 있는데, 연말까지 3,000을 넘으면 100%, 미달하면 90% 마이너스, 10%, 0% 이렇게 되면 이걸 평균을 내면 똑같이 5%의 수익률이지만, 우리가 투자 프로젝트를 분석할 때는 기대 수익률은 같지만 위험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업다운, 변동성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데, 대체로는 이렇게 A펀드, B펀드 같지가 않죠. 대개는 고위험인 그런 프로젝트는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그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고위험의 투자 프로젝트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이건 좀 예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 프로젝트를 분석할 때는 또는 소득 분배를 이야기할 때도 1인당 GDP도 중요하지만 그 소득이 얼마나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퍼센트나 퍼센티지 포인트가 오용될 수도 있다. 아까 이제 계속해서 통계에 관한 격언이나 농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죠. 2%의 금리. 여기도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여기 있네요. 2%가 보다 3%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1%포인트 늘어났다기보다는 50% 늘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과장하려면 아래와 같이, 위와 같이 표현을 해야겠죠. 금리가 5개월 만에 50% 상승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금리가 올라간 것 같은데 2%, 3% 증가한 거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두 가지를 다 나타내 줘야 되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면 1%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여러분이 어떤 언론에서 기사를 쓴다든지 이럴 때 이런 걸 잘못 쓰면 상당히 과장돼서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상어가 사람을 공격한 건수가 2019년에 28%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겁을 먹고 그 아름다운 해안에 미국 태평양 해안에 놀던 사람들이 아이들을 다 해안에서 불러들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 전역에서 32건이 41건으로 9건 증가한 거더라. 그리고 사망사고는 없었다. 다치는 정도였다. 이렇게 자칫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뉴스가 상어의 공격 건수가 32건에 41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면 별로 영향이 없었을 수 있는데 28% 증가했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사람들의 그 활동이 위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위 오션 투어리즘, 해양 관광 위축이 되고 여러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뭐 이런 식의 또 여기 K 방역의 취업 이것도 역시 뭐 S경제 하면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목을 저렇게 뽑았어요. K 방역의 취업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우리가 최악이 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작년 3월에 우리 코로나 상황이 최악이었고 한때는 우리가 세계 1등을 경신하고 나쁜 걸로 처음에 굉장히 좋았다가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세계 평균적으로는 방역이 상당히 우수한 쪽으로 평가가 됐지만 근데 여기 보면 미국은 확진자가 사망자로 봅시다. 49% 증가했는데 한국은 2300% 증가했다. 이렇게 퍼센티지만 보면 표를 보시면 그 증가의 건수가 735건하고 사망자가 우리는 23명 증가한 건데 그 증가율로만 따지면 이렇게 이제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오용되었던 사례를 보면 이것도 작년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한국의 어떤 정권 교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아주 근소하게 정권이 교체가 됐지만 부동산 정책이 그 중에 이제 상당히 큰 이유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2022년 초에 나왔던 국토부의 보도자료인데 1, 4분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80% 감소했다. 이게 이제 아까 퍼센티지 포인트를 굉장히 남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 그러면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안정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2021년에 1, 4분기 그때가 1.22% 여기 숫자가 없는데 80% 감소해서 1.67%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1.67%인데 2021년 전년 동기 대비 따지면 80% 그때 이제 1.22%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그 2021년 1, 4분기 전년 동기에는 9.76%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76이 1.67이 됐으니까 80%포인트 감소한 건 맞죠. 근데 문제는 그 2021년 1, 4분기가 정점을 찍었을 때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81.8%가 낮아졌다. 상승률 자체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2021년 4, 4분기 바로 전분기에 비해서는 오히려 1.22에서 1.67로 상승한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었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8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거의 2% 가까운 수준 물론 21년 1, 4분기에는 10% 가까운 굉장히 높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뭔가 좀 안정되고 있다는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저런 과장된 표현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 관련해서 뭐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여러분이 이제 보고서를 쓰실 때 뭐 학교에서 보고서도 쓰실 수 있겠지만 또 회사에서도 요즘은 데이터가 아까 기반해야 뭔가 여러분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소비자들 몇 명 들어보니까 의견이 어떻더라 이래가지고는 경영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스스로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외주를 줘서 통계 분석을 해서 뭔가 해석을 가지고 정책을 전략을 수립을 해야지 제가 대리점 몇 군데 방문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제품에 대한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만들 때 바쁜 사람들에게 뭔가 간명하게 의사전달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시간적 추이를 나타낼 때는 꺾은선 그래프, 그 다음에 어떤 뭐 기업 간, 산업 간, 지역 간, 국가 간, 개인 간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뭔가의 비중, 무슨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산업 구조의 비중 이런 건 이런 원 그래프, 그 다음에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를 나타낼 때는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산점도, 물론 회귀 분석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직선이나 곡선을 통해 가지고 두 변수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요. 이제 이런 걸 적소에 이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잘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 삼성전자 주가가 나와 있는데요. 2022년 1월 9일 작년 1월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반 됐죠. 종가가 73,800원이었다. 삼성전자가 정점을 최근에 찍었던데 거의 10만 전자 가까이 돼서 이제 10만 전자 시대가 뭐 하느냐 하다가 그게 이제 96,800원 된 게 2021년 1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96,800원을 딱 정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10만 원은 못 넘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5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그죠? 다시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처음 초안을 쓰던 시점 관련해서 1월 9일 종가가 73,000, 그러니까 98,000원에 78,000원 됐잖아요. 그 다음에 4월 8일에 67,000 되니까 야 이거 충분히 내렸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도 되겠구나. 그죠? 98,000원에서 78,000원까지 내려왔다가 또 67,800원까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친구에게 이제 삼성전자 이제 사도 되겠지. 그랬더니 한 10년짜리 이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안정됐을 뿐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 4월에 저랬다면 9월 말에 5만 1,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쭉 업다운을 거쳐가지고 이제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7만 원 초반 약간 이제 거기서 지금 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도 타이밍을 어떻게 볼 거냐. 예를 들면 남자 육상 100m 이거 뭐 마라톤 기록은 조금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마라톤도 사실은 많이 줄였죠. 이제 더 이상 줄이기 어려운 우리가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에서 마라톤 하실 때만 해도 2시간 30분대 기록이었는데 세계 재패를 했는데 지금은 아마추어들이 2시간 반에 뛰거든요. 그래서 2시간 벽을 깨느냐 마느냐 뭐 최근까지 그랬잖아요. 근데 100m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0.35초 단축을 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거의 수평선인데 이제 뭐 달리기 육상팀을 좀 육성을 하려면 최근에 실적을 그래서 이렇게 좀 이 눈금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 기사나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보는 그래프도 잘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가 그 통계의 어떤 기본적인 사용, 평균이라든가 분산이라든가 그러니까 평균 수준 또 변동성, 그 다음에 증가율, 비율, 뭐 이런 내용들에 관한 또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부분까지 해서 되게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어떨 경우에 남용되고 오용되는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던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한 거고요.